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유연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 시간까지 우리가 문학 부분을 봤고요. 문학을 봤으면 사실 다 봤다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문법도 남았고, 뭐 첩첩산중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문학이 굉장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만 좀 끝내놓으셔도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을 위한 글 부분은요, 사실 그 내용적인 이론을 막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명문을 보고 혹은 기사문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처럼요, 수능도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그 어떤 이제 내용적인 그 독해가 됐느냐, 그걸 먼저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하는 그 개념 알기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다 살을 붙여서 독해적인 부분을 해 나가야지 라고 이제 좀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시작해 볼게요. 정보 전달하는 글의 특성은 첫 번째, 정보를 알리려고 설명하는 글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굉장히 어려우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요,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설명문도 마찬가지죠. 어떤 글의 체계를 갖춰 놓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의 특성표 두 번째 보시면 쉽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의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이 어떤 나와 있는 사실이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인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정보가 정확한지 믿을만한지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계속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보 전달하는 글의 종류와 읽는 방법인데요. 설명문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 정보 전달이 기본적으로 목적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정보 전달의 어떤 글 유형이 이제 바로 설명문이죠. 그래서 이 설명문은요, 누가 봐도 그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주관성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읽는 방법에는 필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이 되지 않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문, 어떤 그 실험이나 그 관찰,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고 과정을 담은 글인데요. 그래서 이 글 속에 담긴 정보를 얘기할 때 비교적 체계를 갖춰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조사 계획부터 해서 조사 목적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조사를 같이 했는지, 그리고 이 결과물의 어떤 보고, 그 결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문이요. 정기문은 여러분 객관적인 어떤 정보 전달의 얘기도 있지만 문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 문학적인 요소가 전기문하고 기행문이 좀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인물, 한 인물이 남다른 경험이나 그 업적, 인격 등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글을 이제 정기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간디의 생애를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간디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디가 사실은 그 이제 기차를 탈 때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고 기차를 탔는데 나중에는 잃어버리지 않던 한쪽 신발도 기차에 떨어뜨려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 신발을 주운 사람이 두 개를 주어야 이제 도움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저 한쪽도 이제 기차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좀 남다른 모습을 지녔던 사람이다. 이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한 인물의 어떤 생애를 알려주는 글이 바로 정기문이고요. 이제 기사문은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기사문도요, 기사문의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을 보충해주는 부제가 있고요. 또 이제 전체 본문을 요약해주는 전문, 그 다음에 그 요약된 전문을 굉장히 좀 상술해주는 본문,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따라서 덧붙이는 해설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과 또 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기사 같은 경우는요, 요즘 인터넷 기사 보면요,
이게 기자야? 뭐 기레기야? 뭐 이런 표현도 막 쓰긴 하는데 그게 공정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썼을 때 독자에게 참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문을 봤을 때 내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엔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은 여러분 이제 현지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적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적는데 막 뻥치기로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보 전달하는 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행문에는 그 여정하고 견문만 있는 게 아니라 감상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모습도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정보는 무엇이고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뭔지 정보와 의견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 유의점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 중요한 건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요. 글의 전개 방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했고 여기선 정의를 썼고 여기는 예시고 비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1단락은 전체 얘기를 하는데 2, 3, 4는 얘네끼리는 예시 단락이다 라는 어떤 글의 구조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갈래에서 이제 설명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의 특성. 특성에 지금 6가지 나왔죠? 사실성, 명료성, 정확성, 객관성, 평이성, 체계성 이렇게 6가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4번 객관성과 5번 평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은 독자가 그걸 읽고 몰랐던 것 또 알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뭐 수능 시험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수능 시험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비문학들이 이제 설명문이죠. 그래서 그 독자가 그 글을 읽음으로써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봐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지문을 수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과 평이성, 평이성은 평이해야 쉽게 쓰여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성은 이제 사실만, 사실을 위주로 써야 된다는 거고, 이제 명료성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근데 명료성은 사실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글은 좀 명료하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뭐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글을 쓰실 때 글을 길게 쓰지 마세요. 글이 길면 길수록 좀 나쁘게 말하면 잡소리? 이렇게 좀 주제와 어긋난 표현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쓰실 때는 한 문장으로 짧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확성. 되도록이면 특히 뭐 정의 같은 부분에서는 사전적인 정의, 그렇죠?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정확한 의미를 주로 쓰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성. 설명문도 처음, 본론, 처음, 중간, 끝이 있죠. 그 체계를 좀 잘 갖추도록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성을 한번 보면요. 구성의 처음 부분에 보면 내가 뭘 설명할 거고 앞으로 어떤 글을 쓸 거고 내가 쓸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소개, 목적, 방향 제시, 그 다음에 또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처음 부분에선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서는요. 그걸 이제 자세히 쉽게 풀어 쓰는 거죠.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그 3의 설명의 방법들을요. 나에서 그 중간 부분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전체적으로 했던 얘기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설명문에서도요. 작가의 글 쓰는 이의 의견이 아주 살짝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실이 아닌 것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넘어가고 사실 위주로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설명의 방법 별표 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실제로 문제화되고요. 지금 검정고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모든 국어시험, 한국어 검정시험, 이런 시험도 있고, 이제 많은 그 국어 요즘에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보실 여러 시험들 중에서 항상 나올 그런 단골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라는 건 A는 B, 문학은 가치 있는 주제를 언어로 형성한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어렵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선생님 예를 뭐로 들었어요? 병원체는 그 병균을 옮기는 거죠. 병원체는 미생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미생물의 하위 항목에 누가 있어요? 병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위 항목, 하위 개념. 얘는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미생물 중에서 이만큼이 미생물이에요. 그 중에서 이 병원체는 미생물은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인고 하니 병을 옮기는. 자, 그래서 이 미생물들 중에 차이는 얘가 뭐냐면 병을 옮기는. 특별히 얘가 하는 일은 병을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지금 병원체만의, 병원체 종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어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차라고 얘기합니다. 종차. 그러니까 미생물은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 이 차이가 뭐죠? 그냥 미생물과의 차이는 병을 옮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A 콜 B의 형식을 많이 취하겠고요. 문학은 예술이다. 예술은 어떤 예술인데 가치 있는 주제를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 그렇죠? 예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춤도 예술이고요. 노래도 예술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 얘는 언어로 만든 예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시는 예를 드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 정의를 설명하면서 병원체를 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 아까 그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다 이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주면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이해가 잘 되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 세시풍속은 식생활에서 의례적이었는데 그러면서 설에는 떡국 먹고 추석엔 송편 먹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죠. 선생님도 수업을 할 때 예를 많이 들어주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교와 대조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옆집에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이제 그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사실 그건요 차이점을 근거로서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비교가 아니라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보통 대조라고 안 하고 그냥 비교라고 하죠. 그런데 비교는 뭐냐면 서로 견주어 보는데 그 견주어 볼 때 둘 다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좀 더 공부를 잘한다. 이러면 비교가 되는 거고요. 얘는 공부를 잘하고 얘는 공부를 못하고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얘기하면 대조가 됩니다. 근데 아마 거기다 대고 엄마 그거는 차이점을 근거로 한 거니까 비교가 아니고 대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한 대 꿀벌 또 때리실지 모르니까 어쨌든 문학에선 그렇습니다. 비문학에선 그래요. 국어에선 그렇습니다. 자, 시는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고 수필도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한다는 건 공통점이죠. 그래서 얘는 비교고요. 근데 시의 표현 수단인 언어는 운문이고 수필의 그것은 산문이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을 대조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차이점을 근거로 하니까 얘는 그 표현법이 대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문제 하나 내볼까요? 그 집채보다 더 큰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조가 될까요? 비교가 될까요? 호랑이도 큰데 호랑이가 집채보다 더 크다 라고 해서 얘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와 구분을 보도록 할게요. 분류랑 구분은요 합해서 이렇게 적으세요. 분류. 이거를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합해서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희한한 구조가 되긴 해요. 왜냐면 분류 안에 분류와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정의할 때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경우가 뭐냐면 전기문 안에 전기와 평전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자, 그래서 분류를 보면 분류는 지금 작은 개념을 큰 개념으로 묶는 거예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는 우리 고유의 서정시다. 이렇게 묶으면 분류가 되고요. 시조는 쪼개는 거예요. 분류, 어시조, 사설시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시조라는 거 이렇게 같은 것끼리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구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 쓰레기통이 앞에 있어요. 그걸 딱 털어서 캔은 캔끼리 나누고 종이는 종이끼리 나누고 그다음에 종이는 종이끼리 나누고 이제 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나눈다. 끼리끼리 이렇게 나누면 걔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구분이 되겠죠. 나누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같은 것끼리 만약에 묶어요. 꽃을 이렇게 꽃다발을 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향과 고려가요 시조 등은 서정시다 라는 것처럼 여기 지금 있는 물건들 중에 꽃은 꽃끼리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었다면 지금 걔는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분석입니다. 분류와 분석을 사실은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분석은 하나를 쪼갠다라는 생각을 보시면 돼요. 자, 비행기는 동체, 날개, 엔진 등으로 나뉜다. 그래서 동체와 날개, 엔진이 없으면 비행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분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캔, 종이, 이 중에 종이 없다 그래서 뭐 쓰레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팍 나눠가지고 쪼갠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좀 징그러운 예를 가끔 들긴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컴퓨터를 빡 보겠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뭐 램, 메인보드, 뭐 이렇게 뭐 CPU 이렇게 나눠지죠? 구성 요소로 막 나눠지는 건요, 분석에 해당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분석은 이거예요. 시계가 어떻게 나뉠까요? 초침, 분침, 시침으로 나뉜다. 그럼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는 하위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추입니다. 유추도 별표 하나를 칠게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걸 설명하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걸 설명할 때 익숙한 거를 갖다가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마치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 같다. 이런 식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때 좀 친숙한 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유추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베스가 우리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한강에는 다 입 큰 베스만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가 이제 그 외래 물종인 베스가 걔가 이제 고유 어종을 다 잡아먹으니까 9월, 10월에 산란기를 맞이해서 막 걔네를 다 걷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생태계를 또 파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황소개구리입니다. 우리 고유의 개구리 뭐냐면 청개구리예요. 이 황소개구리가 청개구리를 다 잡아먹듯이 황소개구리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외국에서 온 외래어가 우리 고유어를 다 망가뜨렸다. 이런 거. 지금 외래어와 고유어를 설명할 때 지금 황소개구리와 청개구리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고 이걸 설명할 때 익숙한 개념을 갖다가 유사성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추의 전형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추는요, 유비, 추리의 준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기사문인데요. 기사문은 신속해야 되고요. 일단 특종, 누가 먼저 잡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누가 봐도 좀 보편타당 의견인 공정성도 갖추어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달하려는 내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면에서 보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금 기사문에서 중요한 건요, 앞서 얘기했던 구성입니다. 구성은 별표 하나를 칠게요. 일단은 헤드라인이 중요해요. 표제,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딱 해요. 물론 요즘 낚시성의 어떤 그 기사들도 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기사 내용을 압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어떤 부수적인 제목으로 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제입니다. 그래서 표제와 부제. 그래서 부제는요, 꼭 없어도 돼요. 제목을 잘 뽑았다면. 그래서 표제와 부제 다음에는요, 본문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표제와 부제 다음엔요, 전문이 있습니다. 자, 전문은 지금 본문하고 위치가 바뀌었는데 꼭 이거 순서대로는 아니니까 한번 보셔요. 자, 지금 전문은
기사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을 미리 요약을 해서 이렇게 앞에다 실어 놓는 걸 우리 전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에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요약합니다. 그냥 요약해도 되는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요약하면 훨씬 더 정확하죠. 3번의 기사문 작성 원칙의 육하 원칙은 OW1H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에 대해서 하면 빠지는 내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기사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본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요, 이제 기사문을 읽는 방법인데, 사실과 의견을 좀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요. 육하 원칙에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제 표제를 보고서 기사의 내용을 추측하면서, 아, 내가 예상한 기사가 맞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독자들이 막 악플을 남기죠. 이게 무슨 기사냐.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 그쵸?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면 공정성을 어겨서 이제 그 신뢰성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의 대표적인 게 결혼식 청첩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청첩장을 보시면 선생님도 얼마 전에도 또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느 식장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뭐 지도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내문은 누가 봐도 쉬워야 되니까 얘도 설명문하고 마찬가지로 평이성이 있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10월 3일에 결혼하는 게 10월 30일이라고 나오면 큰일 나죠. 사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뭐 안내하는 글인데 뭐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내문의 대표적인 건 이제 그 명승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안내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보면 사실적인 의견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은 사실 위주로 써야 되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 안내받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안내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첩장에 날짜 하나가 잘못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내문은 정확해야 된다. 특히 안내하고자 하는 대상, 행사와 관련된 목적, 장소, 기간, 내용 같은 건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기행문과 정기문입니다. 자, 기행문에게는요, 글쓴이한테는 여행기지만 읽는 이에게는 안내문처럼 그 안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행문을 보면서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4번 볼게요. 새로운 견문에 대한 글쓴이의 느낌과 생각. 이 부분은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행문은 정보 전달의 요소도 있지만 문학성이 좀 있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정과 견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받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의 여정, 견문, 정보 전달, 그 다음에 감상은 문학적인 글, 문학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표시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문인데요. 정기문은 실제 있었던 사람의 글을 쓰기 때문에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정기문을 쓸 정도로 이 사람의 업적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읽었을 때 독자들이 좀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교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학성입니다. 요 부분도 이제 정보 전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관적인 관점이 좀 드러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행문과 정기문까지도 정보 전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인데요. 정기문 종류 안에 전기가 있어요. 자, 정기문 종류 안에 전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특정 사람에 대한 그 얘기를 쓰는 게 정기문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국어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국어 수업을 다 듣고 국어에 대해서 배웠었다 라고 하고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정기문을 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쓴 게 아니라 타인이 나의 어떤 업적, 생애를 보고 평가하는 글을 쓰면 이건 정기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나의 업적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쓴다. 그러면 얘는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문 안에
정기문은 일반적으로는 남이 써주는 글인데, 남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쓰는 글인데, 내가 내 생활의 일부나 전부를 평가하면서 살아생전에 쓴다면 그거는 자서전이 되겠고요. 조금 그 어떤 비평을 겸해서 그 어떤 그 약간 더 냉정한 시선으로 쓴 글이면 이제 우리가 평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 자서전, 평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은 마치 소설처럼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의 어떤 서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지어낸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생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허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허구적인 글은 아니지만 그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관성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주관성과 거의 이제 그 모든 객관성, 사실과 이제 어우러진 그런 글의 종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정보 전달 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정보 전달의 글의 대표적인 문종이죠. 설명문, 기사문, 그리고 기행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